네.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가 와 가지고 네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저번 주에 법의 연원을 배웠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은 네 법의 분류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의 분류의 체계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어떤 법률이 존재하는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은 자, 어떠한 법인데, 자, 이거를 법의 분류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가? 요런 걸 이제 오늘 하는 게 이제 법의 분류입니다. 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존재 형식에 따라서 또는 어떤 뭐 강제성에 따라서 또는 어떤 뭐 그게 내용이냐 또는 절차냐 뭐 요런 것도 있고요. 네. 자, 요런 거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자, 이런 겁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 뭐 성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고 불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이 성문, 불문하면 아는 거고, 성문법 국가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성문법 국가라도 불문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불문법 국가라도 성문법을 가질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지만 불문법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불문법이 왜 필요하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도 이 뭐죠?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문이 우리 공동체, 이 사회의 모든 문제 또는 모든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하기가 힘든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때 유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뭐죠? 네, 규율하는 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필요한 법이 뭐냐면 불문법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불문법이다. 즉 성문법을 보충하고 있는 게 불문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 불문법 국가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뭐예요?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변하지 않는 또는 어떤 중요한 그런 사항들, 뼈대가 되는 사항들은 뭘로 가지고 있어요? 성문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는 건 성문법이 원칙이고 성문법이 우수하다는 얘기고 불문법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불문법주의 국가라도 성문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물론 불문법이 더 우선이고 원칙이고 나머지 뭐죠? 성문법이 있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섞여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성문법과 불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문법을 보완하는 게 불문법이고 불문법을 보완하는 게 성문법인 거죠. 네. 또 뭐 어떤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해도 불문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해도 당연히 성문법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하지만 굳이 법의 분리에 따라서 나누면 성문법과 불문법을 나눌 수 있는데 당연히 성문법과 불문법의 기준은 문자로 되어 있느냐,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 자, 이런 기준인 거죠, 여러분. 존재 형식에 따른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네. 자, 성문법이란 문서로서 표현된 것으로 자, 국가의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 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여 공포한 법. 뭐죠? 국가의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여 공포한 법. 즉 뭐죠? 입법 절차죠. 입법 절차, 여러분. 네, 입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 입법기관은 어디죠? 국회죠. 네. 자, 국가의 입법기관, 자, 국회가 일정한 절차나 형식, 즉 입법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하여 공포한 법, 뭘로요? 문서로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성문법에는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의 어떤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하여 공포한 법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문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자, 불문법이란 그렇죠. 성문법의 대별을 해서 이 불문법이라는 건 그 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문서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면서 법으로 존재하는 것. 불문법의 핵심은 그런 거죠. 자, 이 불문법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또 이게 뭐 문서로서 표현된 것도 아니면서 이게 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때그때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그때. 이 불문법은 누가 확인해요, 여러분? 불문헌법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 속에 존재하다가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네. 즉 문서로 가지고 있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이 불문법이.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불문법 당연히 문서로서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자로 없으니까. 그 내용이 당연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아니죠. 왜냐면 불문법이니까 문자로 없는데 당연히 그 내용이 국가기관에서 정해지려면 당연히 뭐예요? 문서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불문법은 문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가기관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문서로서 표현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관습법이라든지 저번 주에 봤죠, 여러분. 판례법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외국법 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결국은 성문법과 불문법은 자, 문자, 즉 존재 형식인 거죠. 문자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 누가 끼워요, 거기에? 국가의 입법기관이 어떤 일정한 절차, 입법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하여 공포했느냐, 또는 국가기관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문서도 아니면서 법으로 존재하는 거냐, 이런 거죠. 즉, 법의 존재 형태인 거죠. 국가기관에 의해서 입법 절차에 따라서 그 문서로 되어 있는 법은 성문. 그 다음에 이 둘 다가 아닌데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는 건 불문. 자,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는 이게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문법과 불문법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렇게 딱 서로 보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성문법이 불문법을 배제하고 불문법이 성문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그렇죠? 하지만 각 국가가 어느 법주의에 따르냐에 따라서 성문법주의 국가 또는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이고요. 자, 이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럽, 특히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 그러죠. 우리를 이게 대륙법계라고 얘기하거든요. 독일, 프랑스를 우리는 대륙법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나 어떤 유럽의 어떤 대륙법계는 전통적으로 성문법주의 국가들이며, 전통적으로 성문법주의 국가들이고, 자, 영국 및 미국은 전통적으로 불문법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독일, 프랑스, 유럽이 성문법주의 국가들이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국하고 미국은 왜 전통적으로 불문법주의 국가가 됐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고유법과 개수법 배우는데, 자, 개수법.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를 개수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는 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 대륙법계 법을 개수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문법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이런 대륙법계는 왜 성문법주의 국가들이 됐을까? 그리고 하필 왜 영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불문법주의 국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자,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 클래스 열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혹시나 이걸 찾으시는 학생님들께서는 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왜 그럴까를 한번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성적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네,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네, 이걸 찾으셔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른 이제 학생분들이 공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힌트만 드리면 역사적 배경하고 아주 큰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크게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 독일과 프랑스가 거쳐온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국가가 세워질 때 어떤 그 역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불문법주의라든지 성문법주의가 그 국가에
예, 배어드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프랑스는 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절대왕정 시대인 거죠. 절대왕정 시대에 절대 군주가 어때요? 국민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니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야, 너 나의 자유나 권리를 억압하지 마. 너 말로는 안 되겠어. 문서로 남겨놔. 여기다 야, 문서로 확약해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에서 성법주의 국가 제가 다 답을 얘기하나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성법주의 국가들이 이제 됐고 뭐 영국, 미국은 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여튼 그 재밌어요. 네,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유럽의 어떤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떤 성문법주의 국가들이 됐고 거기에 반해서 영국과 미국은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불문법주의 국가가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유럽은 전통적으로 성문법주의 국가들이고 영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불문법주의 국가다라고 외우는 것보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점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점.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대륙법계를 개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 이 법을 개수를 했겠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문자로 되어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고, 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나라가 뭐 성법주의 국가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들어오는 역사적 맥락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최초의 1948년에 어떤 재헌헌법, 최초의 헌법을 제정할 때 민주공화국이라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의 어떤 세계적 상황 그런 거죠. 네, 어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2차 대전 직후였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에 맞물려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헌법적인 명시가 되고 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런 역사적 배경과 같이 해서 법률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어떠한 법이 그 국가의 법 가운데서 큰 부분을 점하고 있고 또는 뭐 우월한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뭐 이 국가를 우리가 성문법주의 국가 또는 뭐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구별은 하지만 그렇죠.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성문법주의 국가라도 불문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불문법주의 국가로 당연히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무슨 주의 국가, 뭐 성문법주의 국가를 하면 당연히 이 국가는 문자로 되어 있는 법률이 뭐죠?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또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는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떠한 국가는 뭐죠?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문법, 이 불문법이 주로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래서 이 국가는 어떤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성문법주의 국가라도 불문법이 존재하는 이유, 즉 성문법으로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어떤 그 생활 양식들을 규율하는 게 어렵고 그때그때 다양한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으면 당연히 규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문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당연히 성문법주의 국가라도 불문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즉 우리나라가 독일, 프랑스 대륙법계를 개수를 하면서 전통적으로는 성문법주의가 됐지만 우리나라도 당연히 성문법주의의 어떤 단점인 거죠. 네, 어떤 법의 유동성이 모자란 거죠, 여러분. 그때그때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불문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성문법의 장단점인 거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성문법의 어떤 장단점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문법의 장점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가기관에 의해서 어떤 그 법률의 절차, 즉 입법 절차나 어떤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인간의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그 국가기관에서 있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 그런 거죠. 민주공화국에서는 결국은 뭐죠? 국민들인 거죠, 국민들. 그런 인간의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음.
인간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입법자의 의지,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입법자가 국회가 되는 거죠. 네, 국회의 어떤 의지라든지 또는 이상을 포함하여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고 당연히 또 이 법률을 만듦으로 해서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이상 막 그런 것들이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법률의 제정 목적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떠한 우리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이상을 우리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상을 법문에 따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는 어떠한 법률의 제정 목적, 그 이상인 거죠. 이 이상을 자, 법문에 따라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비교적 당연히 성문법은 용이한 거죠. 왜 문자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죠, 여러분. 어떤 입법자의 의지라든지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이상을 법문에 따라서 어떤 단적으로 딱 표현한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거죠. 성문법은. 그렇죠. 이 법률의 제정 목적. 여러분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개정이 됐으면 왜 개정이 됐는지, 네, 개정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뭘로? 문자로. 네. 즉, 그 문자. 자,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히 뭐예요? 명확하겠죠, 여러분.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을 다루고 우리가 좀 이따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나요? 아, 그쵸. 똑같이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막 도사, 뭐 그때 어떤 감정, 그때 어떤 뭐 썼던 수식어구까지 막 거의 똑같이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할 수 없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구두로는. 왜요? 문자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게 명확해요. 이해하시죠? 왜 문자로 딱 되면 누구나 봐도 딱 그 문자가 있으면 되게 명확하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예요? 개정하려면 까탈스럽겠죠. 나만 알면 내가 그냥 쓱 고치고 마는데 이해하시나요? 나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들어서 내 코드로 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건 이렇고 이래서 이거 고치는 거야라고 되게 고치기 되게 쉬운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해지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명확하다는 것은 어떤 단점을 수반하냐면 이거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법률 개정하는 게 어렵고 헌법 개정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물론 개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치려 그러면 뭐죠? 당연히 민주공화국에서는 뭐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야씨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해요. 갑자기 ABC가 나온 것 같아서 야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거죠. 결국에는 이 내용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문자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다음에 문자로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뜻이야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기가 되게 힘들다. 자, 이런 거죠. 하지만 일단 장점은 그 내용이 명확하다. 그렇죠. 이 때문에 국민이 비교적 용이하게 그 내용을 인지한다. 그렇죠, 여러분.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어떤 말로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럴 수 있지만 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규정 내용이 뭐다. 그리고 논리적 필연에 따라서 그 규제 뭐죠? 법령 그렇죠? 그 법률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이 법률을 통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규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법률에 보면 그 법률의 특성이 있어요. 자, 예측 가능성. 모든 국민이 그 법문의 내용을 보고 이 법문의 내용을 통해서 자, 어떠한 것들의 결과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살인죄 형법제 250조 살인을 한 자는 뭐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 처한다. 자, 유기징역 3년 이상인데 당연히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성문법의 장점은 규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 규제에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문자로 표현돼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이 누가 봐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어떤 국민이 봐도 규제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운용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적음. 그렇죠. 성문법에는 딱 그렇죠. 야, 살인한 자는 몇 년 이상 때려! 그런 거죠. 야, 뭐, 절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을 때려. 또 몇천만 원 뭐 이하의 벌금을 때려라. 그러면 당연히 그 법을 운용하는 뭐죠? 판사나 재판관이 본인의 자의가 개입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왜냐면 법문에 정확하게 몇 년 이상 해라. 또는 뭐 몇천만 원 이상 해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운용하는 그 운영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아주 적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기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명확하게 법문이 딱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성문법의 어떤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자, 단점은 장점의 반대인 거죠, 여러분. 자, 단점은 그렇죠. 여러분, 미리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너무 많이 떨어졌나요? 뭐죠? 왜 이렇게 당해? 죄송해요. 됐네요. 단점은, 자, 일단 제정되면, 그쵸. 성문법은 일단 제정이 돼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법률이 만들어지면, 설령 사회 정세가, 그쵸. 사회가 흘러가는 어떤 발전이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법률을 제정할 때 이 입법자가 또는 국회가죠. 자, 입법자가 예측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입법자가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즉 사회를 어떤 이제 어떤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어떤 이제 방어를 하고, 일단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규율을 이런 방향으로 입법자가 법률을 정해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때 법률을 제정했던 입법자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어떤 사회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바뀌어요. 그렇죠. 자, 바뀌더라도 성문법의 단점은 뭐냐? 자, 개정이라든지 자, 폐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성문법의 단점은 문자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명확하지만 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당연히 불문법보다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즉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문법에서는 그렇죠.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성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 자, 폐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즉 개폐 절차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여전히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렇겠죠. 사회 정세가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처음에 입법자가 이 법률을 제정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회 정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 법은 개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개폐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완전히 효력을 잃을 때까지, 즉 효력 상실할 때까지 여전히 법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회 현상과 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이 법률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 사회 현상을 뭐죠? 규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규율할 수 없어요? 법률이 폐지돼서 새로운 법이 뭐 제정되거나 또는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어때요? 네, 이 사회 현상을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거나 자, 이때까지는 그렇죠. 이때까지는 당연히 이 법이 뭐예요? 이 사회 현상을 규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사회 현상.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간다 해서 갑자기 법률을 막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 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회 현상을 규율을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국회에서 막 안 하죠. 막 서민들은 진짜 막 힘든데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 법을 제정을 안 해주고 그 법을 개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뭐래요? 싸우니라고, 여러분. 네. 그렇죠. 결국은 제가 뭐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사회 현상이 이렇게 간다 해서 바로 1초 만에 또는 하루 만에 이 법을 바로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규율할 수 없는 거죠, 이 사회 현상은. 결국은 시간적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됐든지 또는 뭐 몇 년이 됐든지 이런 뭐 시간의 어떤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뭐죠? 작게는 뭐 한 달, 뭐 많게는 뭐 몇 년, 이 동안 따로 노는 거죠. 법률하고 사회정세하고. 즉 뭐죠? 사회현상에 이 법률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성문법이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즉, 사회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불문법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입법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론, 입법자의 의지나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상을 법문에다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입법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국회가 자기 인위적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자, 현실의 사회로부터 유리될 수 있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국회가 자기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현실의 사회와 전혀 동떨어진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당연히 이 사회 현실을 제대로 규율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법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이제 분야에 대해서 입법자가 어떤 법을 만들고 하면서 어떤 사회 현상을 규율하려고 그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현실의 사회로부터 뭐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현실의 사회로부터 자 유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요. 네, 즉 뭐예요? 법의 실효성을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거나 규율하거나 자 그리고 이 통제와 규율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뭐예요? 사회와 평화, 공정과 공공질서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입법자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현실의 사회와 유리될 수 있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냐면 법이 이 사회 현실을 제대로 규율을 해야 되는데 실효성을 상실하는 거죠. 법이. 그렇죠. 왜냐하면 법은 여기서 만들고 사회 현상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법의 실효성, 즉 법의 실제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규율하는 대상이 틀렸으니까.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법을 만들 때 이걸 규율하도록 제대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사회로부터 자 유리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문법은 문자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네? 야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불문법 이게 불문법이야 이게 법률이야 라고 딱 하면 되는데 성문법은 이렇게 만들어놨는 게 당연히 어떤 개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렇게 갈 수도 없거니와 처음에 제대로 만들었더라도 사회 정세가 변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걸 규율을 못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현실의 사회로부터 전혀 유리되는 거죠. 현실의 사회와 유리돼가지고 어떤 법이 첫 타석부터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거죠. 법이 법으로서 규율을 못하고 만들어지자마자 사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성문 법률의 어떤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의 어떤 단점이 참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지금 법과 사회를 하고 있고, 자, 첫 번째로, 자, 존재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나눌 수 있고, 지금까지 좀 전에 한 거는 뭐죠? 이 성문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즉,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인데, 자, 어떤 법률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법률을 제대로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거죠, 여러분. 법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률이 제대로 우리의 사회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고 그럼 우리가 뭐죠? 국회의원 뽑을 때 잘 뽑아야겠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것과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 의사라든지 여러분이 행사하는 어떤 주권의 행사의 하나인 이 투표가 결코 작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왜?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 우리 성문법의 어떤 장단점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정치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의 정치 생활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법과 사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제 바람이에요. 잘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법과 사회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